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왠지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저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이상한 것에 자부심이 있는 형님이 한 분 계신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형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당한 것도 많고 나름 소소한 복수를 한 부분도 있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힌 우리 형님을 퇴치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인 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나 한 명쯤은 있는 그런 평범한 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단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한 번쯤 다 해볼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이 비싼 것만 아니라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아이였죠. 문방구에서 파는 열쇠고리라던가 연예인 책받침이라던가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사는데 주저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명품을 휘감고 다니거나 한 건 아니었고 나름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입는 브랜드들은 부모님께서 잘 사주셨었죠. 그냥 남들처럼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야자 땡땡이 치고 노래방 가고 대학에 다니면서 노트북 사고 친구들이랑 옷 구경하고 학교 앞 호프집에서 맥주도 한잔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런 저에게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절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었는데요.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동딸인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혼자라서 외롭고 쓸쓸했던 적도 있어서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위로 둘이나 있는 친구가 저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도 않고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싶었죠. 알고 보니 제가 용돈을 5만 원 받을 때 친구는 한 달 용돈이 고작 5천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오빠가 둘이나 있었고 나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학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막내딸에게는 자연스럽게 용돈을 많이 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친구는 항상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이 질비했고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외동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쭉 지속되었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친구보다 먼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개혼이고 제 결혼식이 마지막 결혼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둘째 아들이긴 했지만 집이 그럭저럭 꽤 괜찮게 살았기에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잘 해주셨습니다. 호텔에서 손님들 많이 불러 결혼식을 했고 식대도 11만 원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양가에서 무척이나 많이 자리해 주셔서 북적북적하긴 했지만 호화스럽게 만인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몰디브로 다녀왔고 신혼집도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덕분에 빚 없이 출발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죠. 혼수도 부모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새 출발은 아무 평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제 남편이 IT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꽤 높은 직군이었고 저는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외주 일도 받고 쇼핑몰 일도 받아서 했기에 수당이 짭짤했어요. 웹디자이너의 특성상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맞춰 마감만 지키면 상관없었기에 일정이 자유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친구는 저와 전혀 다른 형태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 다음에 바로 결혼을 했기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마다 예약이 턱턱 잡혀있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홀도 매우 작았으며 웨딩홀 이용 고객들이 전부 한데 모여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죠.
뷔페 메뉴도 그다지 좋지 않고 가성비 좋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별로였다고 할까요? 음식도 식어 있고 맛도 없고. 그런데 친구는 전부 그 불평을 자기가 막내딸이어서 이런 거라고, 오빠들 다 장가 보내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외동이라 부럽다, 외동이라 좋겠다, 나도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말이 지겨우면서도 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결국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친구를 보면서 저도 결심을 했죠. 내 친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연속되었는지 알았기에 아이는 하나만 낳아야겠다고 말이죠.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아주신 건지 시댁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요 같은 게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봐야 힘들기만 힘들지 절대로 살면서 좋을 일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죠.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부터 아이 계획을 물어보시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을 때 의아하긴 했는데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네가 조카를 글쎄 넷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주버님네가 형편이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뒤 겨우겨우 치킨집을 오픈해서 6식구가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이 어린 형님은 애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 다닌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집 애들은 무슨 돈으로 키우고 있었냐고요? 치킨집 운영에서 풀칠하는 수준의 생활비와 시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1층에서 아주버님이 월세를 내지 않고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월세가 절감되니까 치킨집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굴러는 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은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아주버님네 6식구까지 책임을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주버님네가 얼마나 계획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는지 정말 대책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거기다가 아주버님께서 사업 실패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쌓인 빚도 시부모님이 갚아주셨고요. 더 대책 없게도 빚 갚아준 걸로 끝이 아니라 아예 시부모님 댁에서 기생하듯 살고 있었어요. 저라면 너무나도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시부모님께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며 생활할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은 상당히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듯한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남편한테 속사정을 듣기 전까지는 형님네가 부자라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시부모님께서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라 방이 꽤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 뻔뻔하게 얹혀 살면서 마치 집이 본인의 집인 것 마냥 행동하며 굴었던 거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마주하고 제가 바짝 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조카들 4명이 전부 다 2살 터울이었는데 8살, 6살, 4살, 2살이었거든요. 애 넷이 빤히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심지어 8살 된 첫째 조카는 초등학생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오고 가고 해야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해야 한다고 글쎄 형님이 시부모님께 첫째 아이의 등교를 부탁하고 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침마다 오후마다 첫째 조카를 데리러 학교에 다니셔야 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형님네와 함께 살고 있는 게 형님이 모시고 있는 줄 알고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개뿔. 시부모님의 시간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형님이 일반적으로 떠맡긴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복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축복인 거라고 저한테 으스대는데 이걸 다복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자면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뭔 애를 저리 줄줄이 낳았나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애들이 하나같이 부산스럽고 말도 안 듣고 진짜 요즘 애들은 다 저런 건가 싶을 정도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오죽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형님만 보고 있는데 형님은 우리 애들 잘한다 하는 얼굴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애들이 좀 활기차지? 숙모 온다고 신이 났나 보다. 우리 애들이랑 잘 놀아줘 하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애들이랑 뭘 놀아주라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죠. 저는 인사드리러 온 거지 아이를 보러 온 게 아닌데요? 하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당황해하면서 아니 앞으로 잘 놀아주고 하란 이야기지 하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결심했죠. 애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많이 낳아봐야 피곤하다고 하셨고요. 결혼 후 입주한 신혼집은 시부모님께서 상가 건물 가진 거에 대출을 받아서 얻어주신 집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나름 깔끔하고 빌트인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혼수를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동선의 집은 시부모님이 대출받아서 해주신 거라며 좋겠네? 그 돈 받아놓고 입 닦는 거 아니지? 하는데 제가 뭘 어쨌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바라시는 게 따로 있으세요?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주버님이 해먹은 사업 자금이 지금 우리 아파트 값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주버님네 이야기를 하면서 시댁에서 이 정도 지원받는 거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죠. 형님이 그냥 웃으면서 아니 집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하길래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냥 하는 소린데요. 형님네도 이미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사업하신다고 돈 가져다 쓴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형님이 저를 확 찌려보시더라고요. 저보다 1살 어린 게 저러니까 아주 같잖아요. 물론 제가 대놓고 형님한테 고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손윗 사람이니까 제가 꼬박꼬박 존댓말도 써주고 나름 존중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은 저보단 어리지만 손윗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한테 반말을 해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어머님께서 이미 요리까지 다 준비해 주셨길래 제가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왜 혼자 준비를 다 하셨냐고 했어요. 저한테 아유 그래도 며느리 되고 처음 오는 날인데 내가 다 해줘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형님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오늘까지만 대접받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와서 준비도 좀 하고 일손도 돕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저랑 어머님이랑 둘 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실에 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형님은 뭐 좀 도와주셨어요? 하니까 피식 웃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애 넷 키운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해. 아주 피곤해 죽겠어 하시는데 같이 사는 어머님이 너무나도 불쌍해졌어요. 식탁에 다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제 무릎 위에 막내 조카를 떡하니 올리더라고요. 우리 막내 조카가 2살이거든요. 순간 떨어질까봐 확 끌어챘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애들 밥 먹여야 해서 동서가 막내 이유식 좀 먹여주면 좋겠네 하고요. 그러면서 이유식 그릇을 쓱 내미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자기가 먹여주겠다며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시모한테 어머님은 첫째 챙겨주셔야죠. 생선살 좀 발라주세요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우리 남편 보고는 셋째 조카가 워낙 우리 남편을 좋아한다면서 숟가락에 반찬만 좀 올려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평온하게 지 밥 처먹고 있는 거 있죠? 시모가 내 눈치를 보는데 여기서 뒤집어 엎을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애들 밥부터 먹이고 생각해봐야겠다 싶어서 2살짜리 막내 조카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애가 깔끔하게 먹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먹겠습니까?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나고 아기 의자도 없어서 애를 안고 밥을 먹어야 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제 옷에 이유식 다 흘려서 더러워지고 그냥 빨리 애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흘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떠먹이고 있는데 형님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요령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내가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요령 같은 걸 모르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 옷 다 빨아야겠다고 동서가 세탁기 돌리고 가라는데 여기서 참으면 호구되겠더라고요. 형님, 이 옷 얼마짜린 줄 아세요? 애들 옷이야 세탁기가 해주면 되지만 제 옷은 세탁소 가서 맡겨야 하거든요. 이따가 세탁비 챙겨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모가 제 밥그릇에 밥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막내 조카를 본인이 먹일 테니까 밥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 먼저 편하게 식사하세요 하고 오기로 막내 조카 밥을 먹이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좀 보겠거니 하고 있는데 밥 그릇 치우더니 쓱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애들 밥 먹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러는 꼴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2살짜리 조카를 안고 한 손에는 이유식을 들고 소파에 가서 아주버님한테 툭툭 던졌어요. 뭐 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저를 보고 있는 아주버님께 아무래도 애 밥은 아빠가 먹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죠.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와서 셋째 조카 밥 숟가락에 반찬 얹어주는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밥 먹어. 애들이 알아서 반찬 정도는 떠먹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펄쩍 뛰면서 4살짜리 애가 밥을 어떻게 혼자 먹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형님이 그럼 애들 밥 먹이시라고 저랑 이 밥그릇 좀 보시라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식사 다 하실 동안 우리는 밥 한 술 제대로 못 든 거 안 보이냐고. 누가 자기 애를 남한테 맡기고 밥을 먹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옆에 있다가 그래 애들 말 틀린 거 없다. 애는 엄마 아빠가 돌보는 거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한 건 얄밉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제야 양쪽에 애를 끼고 저를 째려보면서 밥을 먹는데 하나도 타격 없었습니다. 밥 다 먹고 남편이 기분이 상했는지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간다는 인사만 짧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들어눕고 싶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도 나는 애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고 더는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편도 그런 집구석이 싫고 피곤한지 그러자고 했고요. 거기다가 저희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장 아이 생각이 급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저축이라는 걸 해놓고 계획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혼을 한 1,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약속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지방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내려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에게서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안 계신 마당에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수다를 떨자고 연락이 왔길래 알겠다고 했죠. 형님이랑 둘이서 만나본 적도 없고 하니까 어색하게 하겠지만 가족이니까 좀 친해져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님도 반가운 목소리로 저한테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무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의악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집이 개차반이더라고요. 애들 셋은 거실에서 뛰어노느라 정신이 사나울 지경이었고 막내는 기어다니면서 온갖 물건을 다 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물티슈를 다 뽑아놓지를 않나, 부엌에 들어가서 설탕을 꺼내서 흔들고 있지를 않나. 우리 형님이 그제야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걸 다 어찌 치우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형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동서,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애가 조미료라도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당장 와서 치워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미료통 던지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막내가 부엌에 있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워낙 나머지 조카 셋이 시끄럽게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서 막내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죠. 애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막내가 부엌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고 대꾸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자랑이야 그게? 이러는 겁니다. 순간 이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이야기인가 싶어서 인상을 팍 쓰고 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이냐고.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그러다가 애가 큰 사고 나는 거라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형님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애들 큰 사고 났어요. 아주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신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했죠. 그러니까 형님이 참나 이런 소리만 내시더라고요. 형님, 얘 부모는 제가 아니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잖아요. 왜 형님 아이를 저한테 보라고 하세요? 했어요. 애 아빠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저한테 이러는 거 너무 선 넘는 일 아닌가 싶어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이 저를 또 째려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겠다. 내가 여기서 막 나가도 상관없겠구나 싶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아기 아빠인 줄 알겠어요. 호호호 하고 웃으니까 그제 아주버님이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면서 웃으면서 한마디 더 보탰죠. 형님, 애들 사고 안 치게 잘 보셔야겠어요. 누구 닮아서 애들이 이렇게 정신 사나워요? 하고요. 형님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솔직히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뭘 그리 시킬 게 많은 건지 자기가 손윗사람이라고 유세 떠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일단 저녁 먹자고 부른 거니까 뭐 드실 거냐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하기 귀찮다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저한테 설거지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애가 넷이잖아요. 이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분리수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나가서 동선애한테 갈비를 좀 얻어먹고 싶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이 우리 애들이 고기 타령을 하도 해서 우리 부부를 부른 거라며 소갈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갈비 못 사줄 형편은 아니니까 사줘도 되죠. 근데 뻔뻔하게 저러니까 괜히 더 사주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소갈비 맛있겠네. 여기 괜찮은 집 있는데 거기로 가자고 옷 걸치고 있고요. 남편을 쓱 쳐다보니까 남편이 그냥 소갈비 한번 사주고 말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싱글벙글 난리가 난 형님네 6식구 끌고 소갈비 집에 갔는데 조카들이 막내랑 셋째 빼고 다 어느 정도 컸잖아요. 정말 무슨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밥을 먹는 거예요. 형님이고 아주버님이고 갈비 처음 먹는 사람처럼 정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밥을 먹는데 오죽하면 제가 더 시키면 되니까 제발 천천히 드시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전 애들이 그렇게 갈비를 잘 뜯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오죽하면 갈비를 구워주시는 직원이 둘이나 붙어서 양쪽 철판에서 갈비를 굽고 있는데도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젓가락 내려놓고 그 거지들이 먹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처먹는 꼴이 웃겨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8명 중에 4명이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갈비를 거의 13인분을 먹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다니. 소갈비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똥 아니고 냉면에 공깃밥에 된장찌개에 아주버님이 술까지 드시니까 저녁 식사값으로 9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계산서를 봤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와, 갈비값 이만큼 내본 거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는데 저도 그냥 웃겼어요. 저랑 남편한테 형님네 가족 6명이 잘 먹었어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솔직히 얄밉긴 하더라고요. 반반씩 내줘 라고 하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계산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눈치 보여서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시부모님 때마침 안 계시니까 이때다 싶어서 우리 벗겨 먹으려고 부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커피는 본인들이 쏘겠다면서 동네에 이름 없는 커피집에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씩 사주더라고요. 심지어 테이크아웃만 되는 작은 매장 있죠? 그런 카페에서요. 그냥 웃으면서 잘 마실게요 하고 말았더니 형님이 그런 제 모습에 또 양심이 좀 찔리긴 했나 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치킨 장사가 잘 안 되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형님한테 이야기했죠. 조카들이 소갈비를 처음 먹어봤나 봐요. 애들이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는데 다음부터는 교양 있게 식탁 매너 갖추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세요. 너무 허겁지겁 누가 뺏어 먹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처럼 먹으니까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와, 저러다가 넙치 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하길래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아무래도 당한 것 같다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2번은 당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괜찮았어요. 그 뒤로 몇 번 형님이 밥 먹자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저랑 남편이랑 딱 바쁜 일이 있다고 거절했죠. 한 번은 모른 척 당황해줬지만 2번, 3번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백화점 구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할 것 같아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백화점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첫째 시조카 겨울 패딩이 없어서 패딩을 하나 보러 왔다고 먼저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돌아다니면서 옷을 보여주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애들 옷이 다 거기서 거기고 금방금방 크는데 굳이 브랜드 옷 사입힐 필요 있나 싶어서였죠. 그래도 자꾸 물어보길래 A 브랜드보다는 B 브랜드가 나은 것 같다고 내구성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쇼핑몰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원단 같은 것도 여러 개 보고 곁눈질로 배운 게 있으니까 옷은 또 조금 알거든요. 형님이 일하는 동서가 잘 알겠지 하면서 B 브랜드 옷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 나온 첫째 조카한테 갑자기 숙모한테 잘 입을게요 하고 인사해 하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미리 준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깔깔 웃으면서 이제 11월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줘요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동선에는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우리 애 패딩도 없이 추운데 벌벌 떨고 다니라는 거야? 하는데 저한테 무슨 패딩 맡겨놓으셨냐고 물어보니까 가격 얼마 안 한다고 10만 원대니까 하나만 사주래요. 가게 앞에서 징징거리며 큰 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새로운 구걸 방법인가 싶었죠.
우리 둘째랑 셋째도 맨날 옷을 물려입기만 하니까 날 같다고 싫어하더라. 이왕 크리스마스 선물해주는 김에 우리 둘째랑 셋째 것까지 싹 새 걸로 사주면 어때? 형님, 아주버님네 치킨집 월세도 안 내고 알바도 안 써서 인건비도 안 된다면서요. 버는 돈이 꽤 되지 않아요? 왜 맨날 구걸을 하세요? 구걸? 우리 애들이 뭐 거지야? 왜 동서는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애들 사주기 싫어서 그래? 대충 남대문만 가도 패딩 괜찮은 거 많은데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브랜드만 입히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애들 키 금방금방 크잖아요. 동서, 생각보다 엄청 쪼잔하다. 우리 애들 옷 사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나중에 동서네가 애 낳으면 우리 애들 거 물려입어도 되는 건데 뭘 그리 말을 고약하게 해. 둘째 조카랑 셋째 조카도 자기 형 거 입기 싫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애가 입겠어요? 그리고 아직 임신은커녕 계획도 없는데 벌써부터 우리 애가 물려입을 거 생각하고 선물을 줘요? 저 지갑 두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살 거 없어서.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니까 진짜로 두고 왔냐면서 제 주머니를 막 뒤지더라고요. 사실은 형님이랑 헤어지고 백화점에서 살 거 사려고 지갑을 일부러 차에 두고 왔거든요. 진짜로 지갑이 나오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첫째 조카 옷만요. 그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하면서 엄청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패딩 사달라고 부른 거였더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나도 한 방 제대로 먹였다고 했죠. 남편도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형수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는 거 어차피 지갑 없어서 안 사줬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더 지나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왔고 다른 건 몰라도 시부모님 선물은 챙겨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쇼핑몰에 엄청 질 좋은 울 코트가 나왔길래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딥그린 색상으로 한 벌 준비하고 홍삼이랑 영양제도 잔뜩 챙겨서 갔어요. 어머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코트를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좌르르 떨어지는 울코트 질감에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버님께는 등산 다니실 때 입기 좋은 가벼운데 내구성 좋은 방수 패딩 하나 해드렸더니 최고의 선물이라고 좋아하셨고요. 어머님께서 코트가 너무 비싸 보여서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너무 좋다, 예쁘다 난리가 나셨는데 형님이 또 불쑥 끼어들대요. 동서, 내 건 없어? 이러면서 입을 삐죽이는데 제가 왜 형님 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형님이 아랫사람 선물을 준비하셨어야죠. 제 거는 준비 안 하셨어요? 했죠.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내가 동서보다 1살 어린 거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시모한테 가서 어머님 저 이거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준 건데 그걸 네가 왜 입어보니? 하고 톡 쏘니까 같이 살면 나눠 입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쏙 가져가서 지 몸에 걸쳐보는데 어머님이 키가 크시거든요. 형님은 정말 땅꼬마고요. 코트가 길게 늘어지는 그 모양이 꼭 어른 옷 훔쳐 입은 것 같고 웃기더라고요. 형님은 기장이 영 안 맞아서 남의 옷 훔쳐 입은 것 같고 별로네요. 어머님 드리는 거니까 꼭 혼자 입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서럽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우리 없이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아이 낳고 사는 게 얼마나 다복한 건지 알아? 북적북적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나중에 우리 애들 다 커서 우리 가족 노후 준비할 때 동선에는 애 하나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걸? 애 많이 낳고 사는 게 애국하는 거야. 동선에는 매국노라고. 형님, 애 많이 낳고 사는 거 능력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형님네는 능력도 없잖아요. 맨날 애들 구걸시켜서 얻어먹고 얻어 입히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구걸?
너 지금 우리 애들 거지 취급했어? 맞는 말이지, 형수. 지난달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면서 패딩 사달라고 백화점에서 지갑 뒤지고 난리를 쳤다며. 그 말에 아주버님은 헛기침하고 시부모님은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보셨죠. 시모가 그 패딩 친정에서 사준 거라더니 둘째 며느리가 사준 거였어?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 카드가 친정 부모님 카드였나 보더라고요. 패딩 하나에 13만 원대던데 그걸 자기 카드로 사기 싫어서 친정 부모님 카드로 산 형님도 알만하다 싶었죠. 시부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큰며느리라는 게 애만 잔뜩 낳으면 뭐하냐고. 가정교육 하나 안 시켜서 애들이 맨날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친다고요. 그렇다고 큰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나 경조사를 챙기나. 크리스마스라고 둘째네가 선물 사오는 동안 첫째네는 뭐 했냐고요. 선물은 바라지도 않은데 부모 등골이나 빼먹고 있다고. 부모한테 들러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는 너네 꼴도 보기 싫다. 이 집에서 너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썩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표독스럽게 저를 째려보면서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들어왔다지 뭐예요? 제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때부터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안 하고 막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네 부부는 평생에 못 낳고 살 거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절 가서 기도할 거야. 그 말에 시부가 열이 받아서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소리를 꽤 질렀어요. 첫째네 도와준 돈이 얼만데 그딴 저주를 하고 있냐면서 소리를 치니까 아주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 집까지 해줘놓고 왜 자기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서러워서 살겠냐고요. 그 말에 시부모도 남편도 허허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없을만 하죠. 집 타령하는데 자기들은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오히려 애들 교육비 받아가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형님이 애 핑계대고 청소 한 번을 안 한다던데 이 집에서 나가 살면 오히려 자기들 손해 아닌가요? 막말로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시부가 당장이라도 집 하나 구해줄 기세였거든요. 첫째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네는 집 안 해줬어? 전세금 홀라당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이 집에 기어들어온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아니 아버님, 그러면 애가 셋인데다가 그때 임신까지 했었는데 그런 저희가 길바닥에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그걸 왜 당연히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 좋다고 낳은 건 너넨데 애들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 이거야. 앞으로는 일절 지원 안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생활비도 내고 집안일도 하고. 아버님, 동서 들어왔다고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씩씩거리면서 둘째네한테 애 생기지 말라고 저주하는 건 어디서 나온 심보냐고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심드렁하게 쟤네도 애 줄줄이 낳아봐 누구 돈으로 키워?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성질이 났는지 아주버님한테 형처럼 부모님한테 기생하면서 살진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주버님도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쳤어요. 크리스마스에 두 형제가 갑자기 불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시모가 말린다고 가운데 껴서 진정 좀 하라고 하셨죠.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의 팔을 확 잡아채면서 좀 나와봐. 저 새끼가 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말한다고 어머님을 잡아당겼는데 제가 선물로 사드린 코트를 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매를 확 채다가 팔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팔이 덜렁덜렁 거리는데 시모가 놀래서 내 코트 이러면서 옷을 확인하셨어요. 아주버님이 시모한테 그깟 코트 얼마나 한다고 그걸로 사람 무시하고 그러냐고, 우리 안사람이랑 나눠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할 말 하대요.
나중에 자기네 아이들 다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할 거라면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들 무시한다고 시모가 찢어진 코트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큰아들이고 큰며느리고 손주들이고 다 필요 없다. 썩 나가. 너희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비싼 코트 한 벌 사줘 본 적 있니? 둘째 며느리가 챙겨준 게 처음이다, 처음이야. 시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니까 온 가족이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시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맨날 우리한테 돈 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런 것만 할 줄만 알았지 우리한테 뭘 해줘 본 적 있니? 애 등원 시키는 것도 내 몫이고 애 밥 먹이는 것도 내 몫이었다. 너희가 이 집에 얹혀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어? 나도 네 아버지 결정에 동참하련다. 일절 지원 끊어버릴 거니까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당장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이 사색이 되어서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상당히 공주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들었겠죠.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질투심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시부가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말까지 흘려드린 것 같아요. 매번 저런 식으로 말해도 결국에는 돈을 쥐어주셨으니까요. 시모가 집 나가라고 하니까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절대 못 나간다고. 자기들이 여기 아니면 어디 가냐고 하는데 시부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치킨집도 앞으로 건물 월세 내고 쓰라고 너네도 벌만큼 버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정 오갈 데 없으면 친정이라도 가서 빌붙어서 살라고.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월세 내면 우리 입이 6갠데 그럼 먹고 살 수 없다고 생활비도 안 남는다고 했죠. 시부가 자기 할 바 아니라고 여태 편히 봐줬으면 된 거 아니냐, 유지 못하겠으면 가게 빼라고 호통을 쳤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 소매 붙잡고 이걸 어쩌나 하고 있길래 제가 수선해서 드리겠다고 하고 코트를 챙겨서 살얼음판 같은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부도 속 시끄러우니까 이만 다들 나가보라 하셔서 남편이랑 같이 나왔죠. 형님네 보고도 당장 짐 싸라고 오늘부터 당장 안 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형님네는 날 추워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던 걸 시부모님이 손수 짐까지 싸서 밖에다가 내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네는 친정으로 가게 됐고 방 한켠에 6 식구 다리도 제대로 못 벗고 자면서 눈칫밥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해는 밝았고 저는 코트 수선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은근슬쩍 짐 싸들고 시댁에 온 형님네에는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집안에서 형님네 갈 때까지 숨죽여 있는 동안 웃음이 얼마나 터졌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못 볼 꼴 다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그동안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냐고 위로하면서 여우짓 좀 했죠.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우리 부부는 계획대로 임신에 성공했고 지금은 임신 8개월 차 만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 가졌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좀 뜨뜨미시근하게 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아이 하나뿐이라고. 시댁에 딱 공표하고 나니까 그제야 너무 잘했다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하나만 낳고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남편 보고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정관 수술한 거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은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하고 있었고요. 형님네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시댁에 발은 못 들이밀고 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어디서 들은 건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육아에 도움을 주겠다며 아기 용품을 물려주겠다며 이리저리 연락하길래 저도 단호하게 쳐냈죠. 형님, 저희는 아이 하나만 낳을 거라서 이미 새 걸로 다 준비했어요. 육아 도움은 어머님이 주시기로 했고 여차하면 도움이 쓸 거라 괜찮아요.
그러고는 얄밉게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더니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서 지금은 호되게 당하고 사는 중인 거죠 뭐. 이래서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의 이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